안녕하세요. 매번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이 당한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여기서라도 이야기하고 한풀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로 어릴 때 남편을 만나 여태껏 금슬 좋게 지내고 있죠. 그런 남편도 시댁에서는 사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나이차 많이 나는 형님들이 셋이나 있고 지금 70대 중반이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애지중지 오냐오냐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댁에 와보니 정반대였어요. 늦둥이라 가장 사랑받을 법한데도 집에서는 남편만 오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는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지만 시부에게만은 애정을 듬뿍 받았어요. 시부가 매번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어렸을 때와 똑 닮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 탓에 남편에게 애정이 더 깊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정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노환과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집안은 점점 남편과 저에게는 가시밭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남편은 처갓집에 좀 더 정을 붙이더라고요. 저희야 환영할 만한 분위기였죠. 딸만 둘이 저희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각에 소소한 일로 남편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에게 의지해주는 부모님의 행동을 기분 좋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자식 같다고, 어른들이 의지하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도 불러주시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정말 착한 남편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남편의 형님들은 하나같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당해보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같이 있어도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시모가 더 심했죠. 남편이 뭐라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시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시댁을 이해해보려 애쓰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시모와 형님들 뒤를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시댁 친척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어요. 워낙 친인척이 많은 집이라 결혼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가족들끼리는 또 자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모가 들고 온 핸드백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보니 시모 가방이 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착용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300만 원 좀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드리게 됐어요. 물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사드린 거라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기뻐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친척 모임이었는데 시모가 제가 선물한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시댁으로 함께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선물한 가방은 마음에 안 드세요? 조심스러운 제 물음에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걸 발견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시모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로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뭐가 없어 보였길래 그런 소리를 하신 걸까 싶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더 어이없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방을 안 샀겠어? 그런데 나한테 가방을 선물했다는 건 내가 거지꼴처럼 보였으니 네가 선물을 한 거겠지.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들인 거 아니고 저번 친척 결혼식 때 어머니 가방이 너무 해진 게 보여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심이나 사야 하니?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돈 자랑이야? 가만 두고 보니까 네 시어미가 거지처럼 보이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가방 사드릴 때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사드렸고. 듣기 싫다. 그딴 변명 들으려던 거 아니거든? 네가 사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 결국 시모가 옷장 안에서 꺼낸 건 제가 사드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탁 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태껏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주섬주섬 줍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가방의 짝퉁이더라고요. 저는 가짜 가방에 살짝 당황해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가방 누구한테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빌려줬으면 왜?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이거 제가 드린 가방이 아닌데요. 제 말에 놀란 건 시모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내 안색을 바로 하더니 말하더군요. 난 한 번도 안 썼어. 그거 큰며느리한테 빌려줬었는데 아니, 친구 아들 결혼식 때 쓸 가방이 없대서 빌려줬지. 저는 그 길로 바로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어머님한테서 가방 빌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형님한테 빌려주셨다던데요. 아하, 그거 빌렸었지. 그런데 왜? 어머님이 그 가방 안 쓰신다고 돌려주셨는데 제가 선물한 가방이 아니라서요. 제 거는 진품이었는데 이건 가품이거든요.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아니, 가만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슨 도둑으로 몰아? 네가 처음부터 가짜 가방 줘놓고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래서 무섭다니까. 어떻게 큰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버릇이 없어도 정도껏이지. 그런데 큰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도리어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사람을 거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 가방까지 줬니? 기가 막혀서. 그래, 가짜 줘놓고 생색내니까 기분이 좋았어? 어쩐지 그 가방 들고 다니기 싫다 했더니.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 가방은 진짜였어요. 짐작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과 큰형님을 시댁으로 불렀고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일이 왜 큰일이 됐냐면 큰아주버님이 알게 됐거든요. 결국 아주버님이 집에 오셔서는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 배운 거 없는 티 내면서 윗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그 가방이 가짜면 네가 가짜를 가져온 거지, 어? 새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웃기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비싼 가방이랍시고 어머님한테 가짜 가방 주면서 생색내려고 했었어. 누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올 같지도 않게 시어른 거지 취급한 게 누군데? 아주버님들이 다 모이니 아주 파티가 났더라고요. 제 욕하는 파티요. 이 기회다 싶었는지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가만 듣다 보니 시모에게 거지 취급 어쩌고 말을 인 게 이 아주버님들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모 눈에 들어오려고 돈지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제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진짜 남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시모의 조카이자 남편의 이종사촌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부터 거기 전화를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나야. 우리 와이프가 사간 그 가방 말이야. 그거 혹시 가짜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매장에서 직접 산 거고 내가 직접 차까지 몰아줬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그 가방이 지금 가짜라고 누가 우기는데 네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뭐? 고모, 제가 그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날 포장도 내가 하고 차도 몰아줬어. 중간에 바뀔 틈도 없고 바뀔 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거 들고 고모네 집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글쎄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갔다니까요. 그럼 며느리 요새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남편의 이종사촌은 제가 가방을 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증언에 저는 누명을 벗었고요. 그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끄럽던 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니까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바빠서 바로 못 갖다 드렸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과정에 집에 있는 비슷한 가방이랑 헷갈렸나 봐. 큰형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당연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과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긴 건 도리어 이 상황에서 저를 더 몰아가더라고요. 에이, 그러게. 왜 집에 그딴 비싼 가방을 사와서 이 분란을 일으켜? 돈지랄을 하고 싶었으면 혼자 조용히 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비싼 물건을 선물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럿이서 어린 제 와이프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너야말로 계집년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형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리야? 따지고 보면 다 그 가방 탓 아니니? 네 와이프가 그거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남편의 절망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가족이 있어요? 선물을 줘도 날리고 시어머니 선물을 가져다 쓰고는 감히 가짜를 돌려주지를 않나. 아니,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잘해줘도 싫으신 거면 이제 앞으로는 관여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가방 탓이라니. 가방은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어서 진짜 가방 가져오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모는 다시 들끓어 여기 쓰지 못할 욕을 해댔고, 큰형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차에 가서는 곧 제가 시모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가져와서 툭 던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다며 선언하듯 말을 던지고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모와 만나지 않게 되어 도리어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 가방을 중고로 팔아서 나온 돈에 제 돈 좀 더 보태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카톡 푸사에서 봤는지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넌 뭔데 우리 아들 돈으로 돈지랄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답해드렸어요. 제가 벌어서 쓴 제 돈이고 그 가방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셋째 형님이 계셨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하는 말도 진짜 웃겼죠. 아무리 시댁에 화난다고 해도 명절은 꼭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일할 사람 없으니까 꼭 와서 거들어. 딱 보니 혼자 일해야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시켜 먹으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 뿐인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남편도 가지 말자고 이야기 다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명절 때 남편과 함께 시부를 보러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셋째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요? 제 일도 바쁜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와는 인연을 딱 끊게 됐지만 시부와는 여전히 따로 문병도 가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1, 2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오늘 가족들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여태껏 안 와? 많이 바쁘냐?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뭐? 왜 연락을 못 받아? 내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래. 연락이 안 갔을 줄은 몰랐네. 혹시 지금 시간이 되면
집에 좀 와보거라. 뭔가 눈치를 채신 듯 화가 난 시부의 음성이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저녁을 빨리 먹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이미 뭔가 한바탕한 듯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3명의 아주버님과 3명의 형님들, 그리고 시무가 한꺼번에 저희를 무척 짜증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차피 오지 않던 시댁이라 별 상관없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 요새 많이들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10년 살까 말까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재수 없으면 당장 죽을지도 모를 나이고. 시부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시부의 말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배분의 막내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을 개떡같이 알잖아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집에서 비싼 가방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게다가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유산을 나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하게 배더라고요. 남편은 이제까지 차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차별받게 됐다는 생각에 완전 분노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진정시켰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점점 들을수록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정신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알아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탐내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삼형제가 나란히 저희 부부를 욕하는 와중에 시모는 우리 부부 것만 쏙 빼고 음료와 간식을 내왔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죠. 결국 첫째 형님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버지, 막내는 재산 분배해서 빼야 해요. 쟤네도 재산 준다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제사 못 지내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한테 줄 돈이 어디 있다고 매번 막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에서 화가 난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아니, 재산 탐내는 하이에나가 누군데 우리더러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왔고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상에, 하이에나? 그러는 당신들이 하이에나지.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흉내내고 있으세요? 여보, 진정해.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저 빼고 나머지 형님들한테 어머님 가지고 계시던 재산 다 나눠준 거 아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껏 그에 대해 말한 적 한 번이나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새 형님의 얼굴은 썩은 동태가 됐고 시부는 그 말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니, 그 재산을 왜 멋대로 애들한테 물려줬어? 당신 미쳤어? 그 재산이 당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맡긴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떡해요? 애들이 다 힘들다고 난린데. 결국은 애들한테 물려줬어야 할 돈들인데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막내만 빠졌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도대체 이 세 놈들한테 왜 나눠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첫째가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줬고, 둘째는 주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줬죠. 그리고 셋째는 아시다시피 애가 약해서 얼마 전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수입이 영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형님의 사업은 적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느라 빚을 지기는 했지만 시모가 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해서 그 돈마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님은 아픈 데가 없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솔직히 연락하며 지내지는 않아도 형제간이니 이래저래 소문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고 남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듯하니 이젠 절대로 어머니와 형님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잘할게요. 저거 봐라. 아버지 재산 탐나서 아부나 떠는 꼴 봐. 네가 그래 봐야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못 받게 할 거야. 마누라랑 수준이 똑같지? 마누라는 명품 가방으로 시어머니 환심이나 사려 하질 않나? 지는 아버지한테 아부나 떨면서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한 번만 더 형제끼리 싸우면 당장 첫째 너부터 재산 분배해서 빼버릴 거니까! 결국 꽥소리를 지른 시부의 말에 형제들이 조용해졌죠. 시부도 저도 이 분위기를 보고 기가 막힌 표정만 지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관여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그랬듯이 쭉 저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 그런다고 내가 후회할 줄이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널 아들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까. 결국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을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제 속이 이렇게 답답한데 남편은 어련했겠어요?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집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그 뒤로 한 1년은 시모에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시부와 만나서도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 안 했고요. 솔직히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좀 더 지나서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시모와 요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여전히 없는 사람 취급이었고요. 시모와 함께 온 사람은 시모의 상황이 힘들게 됐다며 저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아들 집을 안다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손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손목은 3개월 좀 더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야 병원비 받고 어르신 잘 모시면 되는 건데 그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 보호자분으로 등록되신 분은 둘째 아드님이신데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보호자분을 찾아왔어요. 어르신이 막내 아드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병원비랑 보호자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댁과 영 끊었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것도 어머니셨고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실 말씀은 아니실 텐데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을 아들 취급 안 하겠다 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요양원 직원은 무척이나 간곡한 표현과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직원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가득해지더니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랑 이야기할 거 없다. 나는 아들이랑 이야기해야겠어. 들어봐라 얘. 둘째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그놈이 연락을 안 받아. 첫째 놈은 내가 전화하니 모르는 사람 취급이고 자기는 내 자식이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셋째는 자기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며 자기 같은 처지에 노인 하나 더 맡으면 자기가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지 뭐냐. 이 썩을 것들이 아주 지 어미를 호구로 봐. 울분에 가득 찬 시모의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고 저는 기가 안 차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내 명의의 집까지 홀라당 팔아먹었어.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아먹었더라. 이 되먹지도 못한 것들이 나 입원시킬 때 이미 잔머리 굴려서 생각해둔 게 틀림없어. 막내야, 너희 형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찾아온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응? 결국 평온한 남편 대신 제가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와서 내 아들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어머님,
사고는 형님들이 다치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세요? 아주버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형님들께 연락해 보시던가요. 그때 어머님이 이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셨을 때 이미 저희들과의 인연은 끊겼다고요. 좋다고 꺼지라고 한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형님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냐고요? 또 네가 문제야. 네가 내 아들 옆에서 아들한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탓에 이렇게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막내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고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다. 엄연히 내가 먹고 입히고 재워줬으니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그 아들을 차별하고 내친 건 기억도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아들 취급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구는지. 이렇게 밀어붙이니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은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내 재산 다 빼내갈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예 생판 모르는 남 취급이야.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몸에서 빼갈 것 없으니 아예 정신 나간 치매 환자 취급이나 하고 나쁜 것들. 내가 그 돈을 지들한테 왜 줬는데?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밀린 병원비는 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보호자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까지는 못 모셔요.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연락해서. 장인 장모는 모시면서 나를 못 모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나를 안 모시고 저쪽 집안 사람들을 모시는 거야? 왜 네가 남의 부모를 모셔?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너희 부모 모시도록 만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이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님하고 영 끊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 어머님이 얼씨구 좋다구나 하며 우리 내칠 때는 이런 미래를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망할 년을 봤나? 네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은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을 형님들께 물려준 것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건 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차별받은 건 절대로 못 잊어요. 사랑도 못 받고 컸는데다가 영까지 끊자고 합의 다 본 마당에 이제 와서 부양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자식 취급할 때는 이런 일 생각도 못 하셨겠죠. 어차피 저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많이 공들인 형님들한테나 가서 부양 이야기 꺼내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죠. 형님들한테 재산 퍼주면서 부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킨 건 형님들이지 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매번 무슨 일이든 저를 빼놓고 형님들만 데리고 가고 형님들에게만 사주시고 형님들에게만 말 걸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아들 취급 안 해서 부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밀린 병원비 내드리는 걸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어.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한참을 잘못 살았어. 지들은 다 혼자서 큰 줄 알지. 내가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집에 있게 해줬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오냐,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 그래, 너 혼자서 아주 잘 살아봐라. 그렇게 화를 버럭 낸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연세에 참으로 정정한 그 모습에 함께 온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원에게 밀린 병원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계좌와 금액을 받았어요. 대신 앞으로 이쪽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둘째 형님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던 시모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락 말고 지내자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둘째 형님께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밀린 병원비 내가 냈는데 앞으로 나는 시모 신경 안 쓸 거다. 호적에서 파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재산은 전부 형님들이 가져갔으니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만약 또 자기한테 어머니가 오시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 형님들 못 가져가게 막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남편이 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시모에게 바로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거기가 있냐고, 요양원에 있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며 시모를 아예 쪼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희가 다 연락을 씹으니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모를 당한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눈물 한 바가지 흘려주시고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속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남편에게 잘해줬으면 이 착한 남자가 효도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와서 아들이라며 되돌리려 해도 이미 상처받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그 뒤로 또 시모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다행히 병원비도 잘 내는지 어쩌는지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고요. 시부와는 자주 왕래하는 저희가 뜻밖의 사실을 접한 건 어머님 일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건지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버님이 직접 아파트 명의를 저희 앞으로 변경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바람에 네 엄마가 비뚤어진 거니 내 탓이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너한테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르면 기른 정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무덤까지 갖고 가려다가 그냥 가면 네가 평생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고 있을까봐 내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이복자식이었는데다가 바람을 피운 시부와 똑같이 생겼으니 시모가 더 싫어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게 돼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시모와 진짜로 피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개운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딴에는 천륜이니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재회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네 결혼식에서요. 저희는 결혼식에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웨딩홀 근처에 식사하러 나온 김에 호텔 근처 야외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하필 호텔에서 우연찮게 고모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고모님과 함께 있던 게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은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에 와 있더라고요. 고모는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남편에게 이왕 만난 거 식장이라도 왔다 가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식사는 안 하더라도 축의금은 주고 오자며 홀 안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그때 친정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남편도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시모와 연을 끊었다고 고모님 같은 다른 친척분들과 연을 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웨딩홀로 향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모와 맞닥뜨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형님들이 잘 모시고 있으신가 봐요. 시모는 저의 인사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돈만 내고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말하더라고요. 어휴, 너희 형님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가 부탁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아주 연락도 없고 이번에 결혼식장 온다던데 내 한마디 해주려고. 저는 솔직히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먼저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하던 고모님이 갑자기 새 형님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 화장실 근처로 데리고 가서는 형님들에게 한 소리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니들 보려고 여기 결혼식장까지 와 있을 줄 몰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를 고모한테 맡겨놓은 자식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다 받았다고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양 안 하려고 안간힘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와 남편은 그 대목에서 좀 놀랐죠. 저번에 남편이 시부말을 꺼내고서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돈만 내고 여전히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면회도 안 가고 사람을 계속 그렇게 가둬놓으니 결국 시모가 시부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시모를 좀 봐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형제들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고모의 한마디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은 모두 시모를 외면하며 모르는 일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니, 고모는 외부인이면서 남의 집안사에 왜 그리 간섭이에요? 엄마 모시고 있다고 그거 하나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면 크게 곤란하죠. 저희도 요양원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빼온 게 고모잖아요. 내가 빼왔어? 니들이 병원비 또 밀리는 바람에 내가 돈 내주고 내가 데려온 거지. 너희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굴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모실 거야 말 거야? 내가 모시면 나는 너희한테서 돈 다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고 요양원에 맡길 거면 돈이라도 똑바로 내던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게 뭐하러 어머니 데려가셔서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터진 건 고모님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형제 셋이 나란히 나를 물먹일 수가 있어? 너희들 내가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전화하라며 미뤘지? 그리고 며느리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바쁘고 뭐 돈 나갈 일 있으면 돈 없다며 돈 원할 때만 찾지 말라고 소리 빽 지르고. 너희가 인간이야? 인간 탈을 쓴 짐승이지? 그래, 나한테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나니 이제 이 늙은이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쓸모가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일이 아니었어. 막내 하나한테 다 물려주는 건데. 봐라, 지 부모도 아닌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며 살고 있는 걸 봐. 내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아냐? 나한테 잘하겠다고 입으로만 백날 이야기하는 너네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막내한테 투자했어야 했어, 이 망할 놈들아. 결국은 시모의 분노가 터져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또 그들대로 골이 날 대로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으시면 막내한테 가세요. 가시면 될 거 왜 우리한테 와서 들러붙으려고 하시냐고요. 좋은 자식 있으면 좋은 자식한테 가면 되시지. 아, 저번에 연 끊으시면서 절대로 안 본다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세요? 그리고 막내도 생각이 있으면 어머니 받아주겠어요? 저희랑 다 같이 대놓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셔놓고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직 있어. 그거는 너희한테 절대로 안 주기로 했다. 벌써 수령인까지 싹 다 바꿨거든, 내 사망보험금.
시모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의 눈빛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님들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우리랑 같이 가세요 하며 곡소리를 내는데 이건 뭐 거의 꽁트였죠.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웃긴 연극 찍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보통 뻔뻔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 꼴을 보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을 한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고모가 한 말씀 던지셨어요. 사망보험금 하나에 다시 또 이렇게 부모님 사랑이 샘솟냐? 언니,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한 거유? 이 눈들 좀 봐. 세상에 그렇게 모셔가라고 할 때는 왜 자기들한테 떠넘기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보험금 한마디에 아주 효자가 셋이나 생겼네. 말해봐요. 어떻게 키우면 저런 불효자를 셋이나 만드는지. 고모님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 사망보험금 단어 하나에 시모를 무시하고 이쪽 저쪽 보내기 바빴던 형제들이 아주 효자가 돼서 내가 모시네 너는 안 되네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친척 결혼식이다 보니 남편 친척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자리라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친척들이 혀를 차며 시모와 새 아주버님께 한 말씀씩 던지더라고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자네 자식들은 없다 생각하는 게 낫겠네. 저거야 원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지. 돈을 그만큼 뿌리면 뭐래? 자식들이 인간이 덜 됐는데. 그래, 사망보험금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미리 넘기지 마. 그러다가 또 저번처럼 팽당하고 요양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 못 면해. 저것들 얼굴 봐봐. 저거 사람 얼굴인가? 아주 돈벌레 같은 인간들이구만. 그 훈수두는 말에 시모의 수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들에게 너희에게는 절대 안 준다며 소리를 꽥 지르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모에게 보험금이 있든 없든 알 바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 일이니 그냥 구경했죠. 좋은 구경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과 제 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친인척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몸소 알려주셔서 저희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 뒤로 고모님과 연락이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딱하고 웃기더라고요. 새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쫓아다닌대요. 셋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유산 나눠 가를 때보다 더하다고 해요. 시모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에도 도리어 화가 더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껏 무시하다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다니. 물론 보험금 받을 때는 시모가 죽고 난 다음이지만 그 전에 수급자 변경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고모가 몰래 알려주시기를 시모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없대요.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고모가 시모에게 이야기해준 거였고 시모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열심히 시모에게 돈을 쓰고 있으니 웃긴 꼴이죠. 저러다 사망보험금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착한 막내 아들에게 잘 좀 해줬으면 평생 잘 모시고 살았을 일을. 본인 고생길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있는 게 참 딱하다며 고모님이 한탄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싸움들에서 벗어나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들을 만나지 않으니 세상이 평화로워요. 남편은 결혼식에서 시모와 형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마음을 많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분들 덕택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의지되어줘서 고마운 상황이고요. 좋은 자식 내치고 하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식들만 남긴 시모가 참으로 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저희 집에는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쓰다 보니 쌓인 것들을 풀어내느라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을 들으며 같이 울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도 다잡기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곳은 저에게 정말 내적 친밀감이 엄청난 곳이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혼해서 그런지 사연의 주인공들이 다 내 친구 같고 언니 같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혼이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후련하지만 가끔씩 현타가 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 저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글솜씨가 없지만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는 친구를 통해 알게 돼서 동갑이라 같이 몇 번 정도 어울리다가 사귀게 됐답니다. 저는 워낙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남편은 진짜 남자답고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재밌게 해줘서 데이트할 때도 많이 웃게 해줬었죠. 저는 아는 친구도 많이 없는데 남편은 진짜 발이 넓었어요. 데이트할 때 데려가는 데가 다 아는 형이나 동생이 하는 곳이어서 공짜로 먹은 적도 많고 서비스도 항상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긴 나랑 진짜 친한 형이 새로 오픈한 데야.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유행이라 장사 잘 된대. 나도 이런 걸로 매장 하나 더 열까? 지금도 바쁜데 매장을 또 열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도 주변 형님들 보면 진짜 돈 쓸어 담는 형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넌 나랑 결혼하면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치, 그게 프로포즈야? 뭔 청혼을 이렇게 멋없이 해? 나 박상호야. 내가 내 여자한테 그렇게 할까 봐? 좀 기다려. 그러면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나 보네. 귀엽긴. 아, 몰라. 맨날 왜 그렇게 사람을 놀려. 상우. 이거 서비스. 형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갈 때 계산하지 마라. 저번처럼 또 계산하면 안 돼.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 뭐랄까 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대접받는 기분이었달까요? 남편은 핸드폰 케이스 매장을 직원 두고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꽤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옷도 명품이나 브랜드를 즐겨 입었고 차도 외제차였거든요. 남편을 한 번 본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명품백 상호 씨가 사준 거야? 넌 이런 거 관심 없잖아. 생일이라고 사줬어. 부담되지 뭐. 부담은 무슨. 네 남친 진짜 돈 잘 버나 보다. 야, 결혼해. 너가 어디서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 만나겠어. 난 직장이 안정적이잖아. 너 무슨 내가 엄청 딸리는 것 같이 말한다. 그때 보니까 옷도 다 명품이던데? 사업하니까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요즘은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친구들도 다 사업가들이라며? 시간 되면 나도 사업가 친구들 중에 잘생긴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주라. 친구들도 남자 잘 만났다고 하고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호탕한 모습과 선물 공세에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시모가 은근히 절 무시해서 좀 어이가 없었죠.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돈도 잘 벌지, 얼굴도 잘생겼지, 성격도 좋지. 1등 신랑감 아니니? 어떤 잘난 여자랑 결혼할까 했는데 의외로 수더분한 애를 데려왔네. 이쁘잖아. 내가 첫눈에 반했는데 난 화려한 애들보단 이렇게 참한 스타일이 좋아. 거기다 우리 자기는 공기업 다녀서 직업도 얼마나 좋은데. 그치 자기야? 아이고 벌써 지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 그래 우리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내가 뭐 서운해도 받아들여야지. 난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의사 며느리나 정 안 돼도 선생님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어쩌겠니?
잘 살아봐라. 저도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착한 우리 자기가 화내잖아. 우리 엄마 원래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이해해줘. 진짜 울컥해서 시모는 다 이런 건지 뒤집어 엎어야 맞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지 엄마 흉을 보면서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남기고 상견례까지 진행했고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서 바쁜 나날을 보냈네요. 프로포즈도 아는 형 레스토랑에서 거창하게 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SNS에 지가 준비 과정부터 프로포즈 장면까지 다 올렸었는데 참 부끄럽네요. 남편은 거의 SNS 중독자여서 매일 자기 사진을 업로드했거든요. 전 SNS는 잘 안 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지 않았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올려대서 화가 나 싸운 적도 있네요. 자기 신혼여행 와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 사진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 올려. 중독자야?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이거 다 사업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동경해서 내 제품을 사는 거라고. 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만 내냐? 다 너랑 나랑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에 내 구두까지 찍어 올렸잖아. 난 사생활 알려지는 거 진짜 싫단 말이야. 네 뒷모습만 나오잖아. 그거 아는 누나가 협찬해준 거라 사진 찍어서 올렸어야 됐어. 대신 비싼 구두 공짜로 챙겼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넌 사업가 와이프가 될 마인드가 아니야. 나랑 살려면 생각 좀 고쳐. 넌 요즘 시대에 너무 떨어져. 요즘엔 나를 적극적으로 내보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장사를 해서 그런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도저히 말빨로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받아들이고 수긍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시부모도 아주 자기 아들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저는 아주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학력이나 직장이나 객관적으로 제가 더 조건이 좋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못 나왔고 바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였거든요. 신혼 초부터 시모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일주일마다 한 번은 같이 식사하자니까 그건 힘들다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했잖아. 근데 한 달도 못 채우고 못 온다고 전화를 해? 상호 씨가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갈게요. 상호야 사업하는 애가 얼마나 바쁘겠니? 상호 못 오면 너 혼자라도 와서 밥도 좀 차리고 해야지. 솔직히 네가 우리 상호보다 여러모로 딸리는데 내가 어렵게 허락한 거 알아 몰라. 그럼 며느리로서 도리라도 좀 깍듯하게 잘해야지. 어머니, 제가 상호 씨보다 무슨 조건이 딸린다는 말씀이에요? 저 혼수 남부럽지 않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학력도 더 높고 전 공기업 다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뭐가 조건이 아쉽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은 외모도 훌륭하고 사업해서 인맥도 넓고 무엇보다 돈도 잘 벌잖니. 그래서 너도 우리 상호 놓칠까봐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서두른 거잖니? 그렇게 잘난 남자 차지했으면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 혼자라도 알아. 기다리마. 아주 누가 보면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비싼 과일이나 선물을 꼭 들고 가고요. 매달 용돈도 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아들이면 아주 끔뻑 죽고 지 아들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았죠. 그만큼 저를 무시하고 갑질을 하기 시작했고 말이죠. 저도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탄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슬슬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은 생활비 문제였어요. 여보,
근데 매달 생활비는 안 줘? 결혼한 지 2달째인데 아직도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줘서. 자기가 다 내는 게 싫으면 반반씩 내도 돼.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아직 생활비 안 줬나? 아, 미안.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 근데 이번 달엔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다음 달부터 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이번 달은 내 월급에서 생활비 쓸게. 근데 아무래도 한 달에 얼마를 줄 건지 그런 걸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공과금이나 자기가 이 집 샀다고 했지만 대출은 받았을 거 아니야. 대출 이자가 얼만지 그런 것도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아, 가우 떨어지게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알아서 넉넉하게 줄게. 네가 그런 거 다 내고도 남아서 매달 가방 하나 살 만큼 주면 될 거 아니야. 대출 이자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워낙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남편과 말할 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죠. 여자로서 보호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항상 알아서 한다는 남편 말과는 다르게 매달 생활비는 제가 다 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다음 달엔 업체 문제, 그 다음 달은 직원 월급 문제 같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결혼 6개월이 다 되도록 1,000원 한 장 받아보지 못하고 다 제 월급으로 충당해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매달 명품 티셔츠를 사고 SNS 보면 지인들하고 비싼 식당 가서 먹는 사진이 잔뜩이었고요. 도대체 남편이 버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 한 달 수입은 얼만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어요.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내역 좀 보여줘봐. 뭘 보여달라고? 야, 그건 사업 기밀이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매달 생활비는 안 주면서 명품 사대고 오마카세 다니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생활비는 안 주는 거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사업이 잘 풀리는 거라니까. 그게 다 더 큰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돈을 못 준 건데 사업하는 남편 눈 아이프면 이해를 하고 도울 생각을 해야지. 맨날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만 해?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생활비 몇백씩 받아가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수입을 나한테 보여줘. 그럼 같이 해결하던지 도와주던지 할게. 아, 됐어. 나 요즘 잘 안 풀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분간 생활비 말도 꺼내지 마. 솔직히 내가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데 전기를 쓰길 하냐, 밥을 맨날 먹기를 하냐. 다 네가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밖으로만 나돌고 생활비도 나더러 내라고 할 거면 따로 살지 결혼은 왜 했냐고. 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하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더니만 아주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어디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대. 아이씨, 진짜 짜증나서 못 있겠네. 남편은 그렇게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한 여자 만드니까 진짜 정신까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 저는 매일 눈물바람으로 지내기가 일쑤였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겉모습에 홀려서 정작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덜컥 결혼부터 한 제가 제일 한심하죠.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남편이 숨겨왔던 사실이 계속 드러났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를 해대니 한번 받아봤죠. 이제야 받으시네. 박상호 와이프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상호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갔는데 지금 이자를 2달치나 밀렸어.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했수다. 알아보니까 좋은 회사 다니던데. 남편 월급날이 언제요? 뭐라고요? 그쪽이 지금 누군데요? 남편이 어디 사채라도 쓴 거예요? 이딴 식으로 전화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요? 이렇게 협박하면 내가 쫄 것 같아요?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시네. 박상우가 지금 내 전화를 계속 피하는데
오늘 내가 전화한 거 그대로 전하고 다음엔 그쪽 회사 앞으로 갈 거니까 그 전에 이자 내라고 전화쇼. 진짜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협박 전화를 받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좀 진정해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죠. 어김없이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대뜸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사채 썼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자 안 내면 내 회사까지 찾아온대. 도대체 빚이 얼마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사업하다 보면 빚은 당연히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난리야. 은행에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서 급해서 잠깐 빌렸어. 아, 그 자식은 무슨 이자 2달 밀렸다고 너한테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냐.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한 걸 아는데 뭔 걱정을 하지 마. 너 당장 어디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 말해. 네가 숨겨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다 털어놔. 말 안 하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원래 사업이라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야. 너랑 연애할 땐 진짜 잘 됐어. 요즘 좀 힘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봐. 원래 사업이란 게 한 방이야. 한 번 빵 터지면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한 번에 번다고. 내 주변 형들도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 부자 됐어.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말고 빚이 얼마 있는지 싹 적어. 그리고 인증서 내놔. 네 은행 기록부터 싹 다 봐야겠으니까. 그거 확인 안 되면 나 무조건 이혼할 거야. 이렇게 와이프한테 다 숨기는데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 수 있어? 저는 진짜 이혼까지 각오했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며칠 동안 말도 못 걸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말로 설득하려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버렸어요. 말을 걸면 무조건 인증서 넘기라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일주일 되던 날 남편이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놓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1억 5천이라고? 한 달 이자만 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야? 사채는 3천만 원인데 이자를 이렇게 내야 된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이자가 감당이 되니? 여보,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한 건 진짜 미안해. 나는 자기 앞에선 최고의 남편이고 싶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줘. 대신 이 사채만 좀 갚아줄 수 있을까? 아니,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매일 전화해서 이자 달라고 난리치는데 진짜 미치겠어. 나도 사채는 이번이 처음이야. 너무 자금 흐름이 안 좋아서 잠깐만 빌리려고 한 건데 진짜 양아치는 양아치야. 자기 회사까지 찾아가서 깽판 친다고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몰라. 우리 회사가 그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 그거 알려주면 바로 해고라고. 인증서 줘. 통장 좀 확인하게. 빨리. 남편은 끝까지 안 주려고 버티길래 제가 진짜 억지로 열어서 확인해봤죠. 저는 남편의 은행 기록을 확인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수입이 200? 200만 원이란 말이야? 한 달 내는 이자가 300인데? 아이, 요즘에만 그래. 원래 월 1,000은 찍었어. 요즘 너무 힘들 때라 그래. 여보, 나 이제 자기한테 완전히 다 보여줬어. 너무 힘들지만 자기를 믿고 사랑하니까 내 치부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 부부잖아. 힘들 땐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땐 또 같이 행복을 나누는 사이 아니야? 사채만 좀 해결해줘. 그럼 내가 진짜 평생 공주로 모시고 살게, 여보.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진짜 바보 같았는데요. 혹시 회사로 찾아오면 진짜 큰일이라 결국 제가 3천만 원을 갚아줘 버렸죠. 그 후로 몇 달은 아주 저한테 끔뻑 죽는 신용을 하면서 바짝 엎드려 살더라고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평소 안 하던 요리도 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말이죠. 정이 무섭다고 그런 모습에 또 슬슬 화가 풀렸던 바보가 바로 접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 며칠 전부터 자꾸 남편과 저한테 전화를 해오고 기대를 잔뜩 하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꾸 전화 와서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넌지시 물어보시는데 우리 형편도 안 좋으니까 그냥 적당한 곳에서 외식이나 하는 게 어때? 갈빗집이나 횟집 정도로.
내가 해마다 잘 챙겨드려서 아마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생신은 며느리 들어오고 처음 맞는 생신이잖아. 내가 가성비 있게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주말이 됐고 남편이 시부모를 태우고 예약했다는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식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호텔 앞이었거든요. 남편은 무려 코스 요리가 나오는 호텔 디너를 예약했던 거예요. 참나, 저는 이런 데 프로포즈 받을 때 한 번 와봤네요. 시모는 아주 익숙한 듯이 놀라지도 않고 당당하게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1인당 얼만데 이런 데라. 내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잖아. 네가 빚이 얼만데 이런 데 올 생각을 해. 쉿, 부모님 듣겠다. 1년에 한 번인데 아들이 이 정도도 못 해드려? 좋은 날인데 일단 넘어가자, 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을 해? 이거 어차피 다음 달에 내 카드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야? 난 절대 돈 못 내니까 지금 당장 니네 부모님한테 설명하고 다른 데로 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가? 나 아는 형님이 할인해준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자기도 오랜만에 고급진 데서 밥 좀 먹어. 좋잖아. 철이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좋다고 부모님 뒷모습이며 호텔 레스토랑 간판이며 들어가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SNS에 바로 올리는 남편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죠. 시모도 무슨 자기가 청담동 사모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서빙을 받고 있는데 기가 차고요. 아, 매니저님, 제가 주문한 것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더니 또 바로 매니저가 상자를 들고 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첫 찍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호텔 베이커리 케이크였어요. 가격이 10만 원은 훌쩍 넘는 케이크 말이죠. 그걸 보고 있자니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내가 회사 출퇴근하는 한 달 교통비를 이딴 케이크에 처바르고 있다니 기가 막히잖아요. 어머 아들,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했어?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고마워. 근데 오늘은 쇼핑백은 안 보이네? 선물은 없어? 혹시 며느리가 준비했나? 아, 내가 너무 바빠서 백화점 쇼핑을 못했네. 이번 생신은 디너와 이 고급진 케이크로 만족하시면 어떨까요, 여사님? 그래, 이것도 훌륭하지. 아들이 바쁘면 며느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시모가 입을 삐죽이며 서운한 티를 확 내더라고요. 요즘 이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200을 번대요. 근데 어떻게 백화점 가서 뭘 사겠어요. 가봤자 핀 하나도 못 살 텐데.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부모님은 걱정하시게. 아, 이 사람이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그래? 그럼 이 저녁값은 누가 낼 건데? 난 돈이 없어서 절대 못 낼 것 같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길 바래. 그럴 재주 없으면 어머니한테 부탁을 좀 해봐. 나는 당신 도와주는 마음에서 저녁은 안 먹을 테니까 내 건 취소해. 너 지금 좋은 날에 뭐 하는 거니? 올 때부터 아주 똥 씹은 표정이더니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인데 이렇게 버릇없이 나와? 당장 사과 못해? 제가 더 있으면 분위기 더 망칠 것 같으니까 이만 갈게요. 저 빼고 맛있게 드시고 귀한 아들 대신 돈도 좀 내주세요. 저를 잡는 남편을 확 뿌리쳐버리고 저는 호텔을 나와버렸어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차마 저한테 큰 소리는 치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집에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난리를 쳐댔고요. 남편 카드는 오래전에 정지 상태라 제 카드를 써왔는데 제가 없으니 당연히 계산은 못했고요. 결국 시부가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전화가 몇십 통이나 왔죠. 메시지를 계속 보내대길래 차단해버렸답니다. 저는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경제관념을 상실해버린 허영심 쩌는 빚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절대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 돈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 저의 결심에 아주 기름을 부어버린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의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너무나 건강했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였죠. 나중에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조의금 정산을 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부 이름이 적힌 봉투를 봤는데 5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걸 보니 누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번쩍하더군요. 여보, 조의금 정산 누가 했어? 당신이 했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장례식장이랑 계산 끝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던데? 나머지는 그냥 내가 썼어. 내 손님이 엄청 많이 왔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모셨었어? 못 본 것 같아서. 엄마는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안 오셨어. 아버지만 오셨어. 우리 엄마 몸이 좀 약하잖아. 이해하지?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좀 서운하긴 하네. 그리고 아버님이 5만 원을 하셨던데 좀 많이 서운하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넌 진짜 사소한 걸로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 내가 너 대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제가 그동안 시부모 용돈이라고 준 돈만 해도 얼만데 달랑 5만 원이라니 진짜 너무 섭섭하고 허무하더라고요. 가족이라면 더욱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를 보낸 슬픔으로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멍하게 하루 종일 있는 날도 많았답니다. 회사에 병가를 오래 낼 정도였죠. 그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 혼자 계실 수가 없다고 멀쩡한 집을 두고 이모 집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시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자고 오는 날이 많아졌죠. 너무 남편한테 신경을 안 썼나 좀 미안해지려는 찰나 남편이 어느 날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시고 함께 살까?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나도 그런 생각하긴 했지만 당신이 먼저 말해줄지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 마음 써줘서 고마워.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혼자 되셨는데 우리가 챙겨야지. 그럼 우리 집에 작은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 글쎄, 방도 너무 작고 그렇게 사시면 더 울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 어때?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방도 3개잖아. 이 집은 전세나 월세 주면 되잖아. 그럼 대출이자 갚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아니, 그것보다는 어머니 집을 팔고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아파트가 요즘 많이 올랐던데. 자기야, 그거 팔아서 내 사업자금 좀 지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새로 구상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 진짜 대박 날 것 같거든. 근데 자금을 구할 수가 없잖아. 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친정집을 팔라는 소리를 해?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주고 가신 집을. 그리고 뭐? 그걸 팔아서 네 사업자금을 대라고? 너는 진짜 머리에 똥만 찼구나. 넌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야. 그딴 소리 계속 짓거릴 거면 우리 헤어져.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으니까. 야, 너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매달리고 후회하지나 마. 훌륭한 사업가 옆엔 다 내조하며 희생하는 와이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남자가 성공하면 그 보상으로 평생 누리고 사는 거고. 너는 그 팔자가 아닌가 보다. 이혼? 아주 말은 쉽다. 너야말로 그거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안 대줄 거면 이혼당할 줄 알아. 저는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중요한 짐만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과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고 이혼을 결심했죠. 제가 집을 나가자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어디 결혼한 여자가 함부로 집을 나가? 당장 못 들어가니? 우리 아들이 너 신경 쓰느라 사업도 안 된댄다. 남편 내조를 못할 거면 걱정이나 시키지 말아야지. 한 달에 200 벌 거면 다 때려치고 배달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거보단 훨씬 돈 많이 버니까.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말아요. 나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보게.
솔직히 지금까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다 받아먹기만 했지. 이번에 남편이 그 집 좀 팔아서 한번 도와달라는데 네 손에는 절대 안 본다는 거 아니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진작에 이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너랑 헤어져도 더 좋은 조건 처녀랑 결혼할 수 있어. 알아? 네. 조건 좋은 여자 찾아서 아들 결혼 잘 시켜봐요.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한 대로 다 받을 테니까 두고 보자고요. 저는 바로 남편이 일하는 매장으로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갔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이 픽 웃더니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손해인지 내가 손해인지 두고 보자. 네가 나 없으면 지금 같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친구들이 다 너 부러워한다며. 어디 이혼녀돼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봐.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고 네가 양아치 빚쟁이라는 걸 알아도 그렇게 생각하겠니? 나중에 내가 성공해도 땅 치고 후회하고 나한테 달라붙지 마. 난 너보다 훨씬 어리고 이쁜 여자 데리고 살 테니까 피눈물 흘리지나 마셔. 넌 네 빚 때문에 나보다 먼저 피눈물 흘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합의 이혼한다고 내가 갚아준 네 사채비 3천만 원 안 갚기만 해봐. 내가 소송 걸어서라도 다 받아낼 거니까.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시모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놓치기 싫으니까 나한테 사정하러 왔니? 근데 어쩌니? 우리 아들은 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데.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말 바꾸지 마라. 말을 바꾸다뇨. 내가 얼마나 바라던 이혼인데. 이혼 기념으로 선물 좀 주려고 왔어요. 선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시모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바로 남편의 채무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확인서였죠. 이게 뭐야? 1억 5천? 이게 다 우리 아들 빚이라는 거야? 아들이 돈을 엄청 잘 버는 줄 알았죠? 그럴만해요. 나도 속였는데 지 부모라고 안 속였을까? 여지껏 남의 돈으로 아줌마 명품 사주고 여행 데려가고 결혼식까지 다 빚내서 한 거예요. 그 훌륭한 아드님이. 마침 귀한 아드님도 오셨네요.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때마침 제가 오라고 부른 남편도 시댁에 들어왔죠.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50이더라고요. 나한텐 대출받아서 샀다고 했는데 아줌마한텐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야? 이게 시어머니를 뭘로 알고 막말을 해? 우리 엄마 무시하냐? 이혼 서류까지 접수한 마당에 무슨 시어머니야? 야, 말해봐. 너 나한텐 집 샀다며. 근데 월세잖아. 대출받아서 월세 내고 있었고.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너 그게 진짜야? 내가 집 사라고 1억 보태줬잖아. 그럼 그 돈은 어쨌어? 그 돈도 다 헤쳐먹고 거기다 빚이 1억이 넘는단 말이야? 신혼집이 월세라는 사실은 얼마 전에 집을 팔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서 알 수 있었죠. 남편한테 또 속았다는 사실에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었답니다. 더욱 확실히 이혼을 하고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시모가 집 사라고 1억까지 줬었다니 충격의 연속이었네요. 갑자기 시모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새아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나고 모자라다. 이런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 말도 소용이 없어. 네가 옆에서 이 자식 사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 아니니. 난 됐고요. 그냥 아줌마 소원대로 더 어리고 이쁜 부잣집 아가씨 꼬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 같네요. 아니면 아줌마가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아들 빚 좀 갚아주고 사람 만들어봐요. 아줌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이 하얘져서 멍 때리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게도 남편이 저 몰래 합의 이혼을 취소한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소장 받은 날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는 진짜 끝까지 양아치구나. 몰래 이혼을 취소해? 네가 나한테 가져간 돈 10원 한 장까지 다 받을 거니까 각오해. 여보, 그동안 우리가 싸운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심하진 않았잖아. 당신이 홧김에 소장 낸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취소했어. 당신이 나중에 진짜 이혼하고 후회할까 봐. 내가 당신 속인 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다 자기랑 행복해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야.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한 거고.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쳐. 합의 이혼했으면 나도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 건드린 거야. 어떻게 판결 나나 두고 봐. 그렇게 3개월 동안의 소송이 시작됐어요. 진짜 서로 바다 끝까지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더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결국 제가 승소했고 제가 빌려준 3천만 원과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생활비까지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며칠 후 전 남편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개뿔도 없는 게 꼴에 또 쫙 빼입고 남들의 시선을 즐기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몰라요. 판결까지 앞마당에 여긴 왜 찾아와? 이번엔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돼? 여보, 내가 이혼은 받아들일게. 근데 내가 당신한테 주는 돈은 좀 밀어주면 안 될까? 아니면 금액을 좀 줄여줘. 아니면 다달이 갚는 걸로 해줘. 나 이혼 소송 때문에 요즘 일도 하나도 못해서 수입이 마이너스야. 너무 힘들어. 예전에 정을 생각해라도 한번 봐줘. 이런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변호사 통해서 답변할 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미 못 박았을 텐데 무조건 한 번에 줘야 돼. 내가 널 뭘 믿고 다달이 받겠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빼면 3천 나오잖아. 그거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 나머지 3천은 너 아는 형님들 많잖아. 그 형님들 다 부자라며. 좀 빌려달라고 해.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 너 진짜 이렇게 무서운 애였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네. 예전에 그 순수하고 다정하던 내 마누라는 어디 간 거냐?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순수하던 애를 네가 이렇게 독하게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니?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변 위협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할 거니까 알아서 행동하길 바래. 그 정도 머리는 있겠지.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이번에 아는 형님이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는데 진짜 성공할 자신 있어. 자기한테 사업자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냥 한 번만 지켜봐줘. 나 성공하면 자기한테 당당하게 돌아간다. 제 뒤에 대고 저딴 개소리를 크게 외쳐대는데 아주 부끄러워 미칠 것 같았죠. 무슨 지가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더라고요. 저딴 철없는 인간한테 그동안 내 사랑과 시간을 바쳤다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얼마 후에 다행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도 엄마와 둘이 살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잊을만 하면 전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고 차단했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고 말았죠. 예, 나다. 제발 끊지 말고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줘. 내가 너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니?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아주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자식이 또 사채를 써서 밤낮으로 우리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다. 그 자식 사람 만들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다 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 그치만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할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요. 그쪽 아들 이름도 듣기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그놈의 자식이 술만 먹으면 네 이름 부르면서 울고 난리야. 아직도 너를 못 잊어서 그렇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한 번만 만나서 정신 차리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말년에 다 그놈의 자식 밥 차리랴 빚까지 갚으랴 뼈가 삭겠어.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아이고. 그동안 아들 잘 나간다고 대접 잘 받았잖아요. 그거 갚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거저가 있나요? 분수도 안 맞는 게
무슨 한 달에 몇천 버는 사람인 척 살았으면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죠. 하나뿐인 귀한 아들인데 저한테 그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요. 본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제 말을 들으며 목 놓아 오는 시모의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의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써대는 그 인간과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저도 엄청나게 빚을 지고 매달 이자 내며 허덕이며 살았겠죠. 처음에 그 인간의 겉모습에 홀려 바보처럼 결혼해버린 제 자신도 잘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고 돈도 뜯겼고 고통도 받았겠죠. 이제는 지난 결혼 생활은 얼른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둘이 살면서 회사 다니며 그렇게 보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너무 슬퍼지는데요. 그 당시 전 남편과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 정작 아버지 가시기 전에 찾아뵙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기생충 같은 전 남편은 제 인생에서 떼어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봅니다. 제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